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공조 부하 계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하 계산 중에 냉방 부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번 공부의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부하, 냉방 부하 중에 냉방 부하 계산의 이해, 이것을 왜 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리의 관류부하, 일사부하라는 그 내용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체에 의한 냉방부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힌트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의 부하 계산은요, 그 부하 계산 그 온도 차이를 표에서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표를 잘 보고 그 표에서 있는 그 인덱스 값들을 따라서 대입만 시켜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이것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이 연구한 잠깐 그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의 에너지 절약적인 창호 그리고 유리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가격은 어느 정도 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에너지 부가가치라 그러죠. 투자한 대비 거기서 창출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돈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력만 따진다면 세계 한 12위 정도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으니까 에너지 절약에 더욱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자, 이렇게 최근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은 2020년까지 빌딩 아메리카라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70%나 줄이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일본도 쿨비즈, 웜비즈,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그런데 여름에도 온도를 좀 높이 해서 착용을, 예를 들어 넥타이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간편한 복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영국 각 나라도 이렇게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세계가 지금 모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에너지 관련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올해는 설정 온도를 상가에서 28도 이하로 한다든지 뭐 이런 문을 열고 냉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로 했죠. 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인 에너지 규제와 또 성능 인증제, 그래서 정부의 성능 받은 그런 기자재를 쓰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고효율 기자재,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러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효율 기자재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라든지 벽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에 기왕이면 고효율 기자재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쓰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정말 에너지 절약적인 게 무엇이 있나를 한번 또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러한 게 있다고 그러죠. 사실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31년 스웨덴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뜨거운 가스 토치에 의한 불도 이 판을 놓고 놓으면 그 위에 꽃이 하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이렇듯 열을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리카 에어로겔이라고 스웨덴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비용 대비 그것을 사용하는 아직 부가가치가 아직 맞지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점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 질수록 이런 것이 상용화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실리카 에어로겔은 공기보다도 약 3배 정도 가벼운 고체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열전도율도 굉장히 낮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신소재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리도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상용화가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낮은 emissivity 통과율이다. 그래서 통과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더운 차가운 열이 여름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든지 또 여름에 바깥에 더운 그 태양열, 더운 공기가 안으로 침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로우 코팅 유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단열재가 아까 같이 그런 에어로겔이라든지 이런 단열재가 아직은 유리보다는 단열 성능이 뛰어나니까 가급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건물에 유리를 많이 하는 건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휘황찬란해 보이는 것보다는요. 실속 있는 내실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광선은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차단하는 이러한 기술도 있는데 이거 역시 전기료가 부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건 텔레비전에도 잠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를 많이 보진 않지만요. 자, 여기 보면 빛의 강도에 따라 광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빛의 통과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 불투명하게 됐다가 단추를 누르면 투명하게 되는 이러한 투광 조절 유리창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아주 단열성이 우수한 슈퍼 윈도우라는 게 이게 많이 이제 앞으로 상용될 것 같습니다. 슈퍼 윈도우는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로우 코팅을 한 유리 안에 아까처럼 그냥 공기로 놔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아르곤이라든지 이러한 가스를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특수 코팅을 또 해서 열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단열 성능도 뛰어나고 더 바람직한 제품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 윈도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유리가 냉방부화예요.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좀 식힐 겸 그리고 간단히 최근에 기술을 좀 살펴볼 겸 제가 몇 가지 기술을 그 에너지 기술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냉방부화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는 그 2번째 시간이고요. 거기에 중에 오늘은요 특히 유리 그리고 인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잠깐 그 열부화에 관한 그 그림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열원부화라 그래서 어떤 기기를 총 선정하는 최종 부하 값의 그 내부에는요. 먼저 실열부하 혹은 실내부하라 그러죠. 방 안에 이러한 우리가 제거돼야 될 열량 혹은 공급해야 될 열량입니다. 쾌적을 위해서요. 그 안에 이 방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유리, 그리고 구조체, 외벽, 지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붕을 통한 열량, 그리고 벽체를 통한 열량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리를 통한 열량 그리고 인체를 통한 열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실내 부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실내 부하에요. 이런 제거돼야 될 열량 혹은 공급돼야 될 열량을요. 덕트 같은 걸로 공기를 데펴서 혹은 차갑게 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송풍기와 덕트에 의한 손실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계산한 것이 공조기 부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조기 속에는 또 사실은 차가운 거는 이런 냉동기는 냉수에 의해서 열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펌프나 이런 배관까지 더한 것이 최종 열원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그림인데 이 그림이 바로 이 장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붕을 통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벽체를 통한 열 에너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유리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의 일사 통과되는 것, 그 다음에 또 관류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이렇게 대류에 의한 그런 열 에너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복사 에너지죠. 유리를 통과하는 거죠. 태양열 같은 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살펴보는 것이 유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 인체에 관해서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자, 방식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 모든 열 에너지가요, 벽체나 이런 바닥이나 이런 데 추결이 돼서 무슨 냉방을 금방 안 한다고 해서 방 안이 금방 샥 식거나 혹은 확 더워지가 않고 시간 지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외기와 내부의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사실 열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그대로 쓰면 어느 정도 정확하고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벽체나 이런 바닥에 이런 곳에 추결되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혹은 태양의 고도 그런 효과를 고려한 것이 지금 CLTD, SCL, CLF법이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원래 외기와 내부의 온도를 바로 읽어오면 되지만 추결 효과 때문에 시간 지연 때문에 그 값을 조금 다르게 사용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테이블에서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 값들이 주로 2장 맨 뒤에 있는 별표 값의 테이블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그 테이블의 값들을 잘 읽어오는 게 주안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 테이블에 있는 값들은요, 모두 다 이렇게 실내 온도는 25.5도, 그 다음에 외기 온도는 29.4도에서 실험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한 것을 그 표에 실어놨기 때문에요.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온도가 이것과 다르다면 보정을 해주면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보정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에 먼저 살펴보는 것이 관류부하, 관류가 열통과 뭐라 그랬죠? 유체와 고체 표면의 대류에 의한 것과 고체 사이의 전도에 의한 것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그쪽에 시간을 다 하니까 열 관류율이라는 값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에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온도차만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류와 전도에 의한 방법이 바로 이 관류 열전달입니다. 그래서 먼저 1사 투과에 의한 거 말고요. 이 관류에 의한 값을 구하는데 방법은 비슷합니다. 면적을 우리가 구하고 문제 혹은 주어지고 우리가 설계할 때 주어지고 그리고 유리창의 종류에 따라서 슈퍼 로이 유리창 아니면 이중창 뭐 이거에 따라서 열 관리율이 주어지잖아요. 그 값을 읽고 그리고 나서 CLTD 값을 표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값이 실내 온도가 25.5도가 아니고 외기 온도가 29.4도가 아니라면 코렉션,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식은 2-3이라 그래서 1교차 나누기 2 더하기 평균 외기 온도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표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표 2-5는 각종 유리의 열 관리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한 슈퍼 창에 관해서는 없지요. 최근 연구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방법을 알면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그냥 우리가 좀 그래도 자주 쓰는 게 복층유리. 그래서 유리를 하나로 안 하고요. 둘을 놓고 가운데 공기층이 있거나 혹은 아르곤을 주입한 그러한 유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깥에 프레임, 창틀을 금속재로 했느냐, 목재에 따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그게 바로 표 2-5의 열 관리율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표 2-6은요. 그 값 CLTD 온도 차를 일궈오는 그 표입니다. 그런데요. 그 온도가 이게 서울 시청사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 때는 태양이 이렇게 높이 뜹니다. 그리고 춘추분 동지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뜨죠. 그래서 일사량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도차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효과 때문에 매일매일 24시간에도 낮 정오냐 아니면 오후 4시, 5시 이렇게 뉘엿뉘엿 해가 질 때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표 2-6에 이렇게 CLTD 온도 차이 값이라고 해서 새벽녘, 그 다음에 아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후 2시, 3시쯤이 가장 온도차가 높네요. 가장 태가 뜨겁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이 표 2-6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2-3에 서쪽에 위치하고 방향이 나왔고요. 열교 차단 금속재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 있을 때 냉방 관류 열량을 구하라.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에너지 양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외기 온도는 31.2, 설계 온도는 26, 벌써 실내 온도가 25.5, 외기 온도 29.4가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온도 차를 보정을 코렉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열 관리율은 표 2-5에 여기 있네요. 표 2-5에 복층유리 두 층의 유리인데 뭐 로이 코팅이 돼 있거나 아르곤이 된 건 아닌 조금 싼 유리인가 봐요. 자, 거기에 금속 창틀로 열교 차단제를 적용한 것이다 라고 했고 공기층의 두께는 6mm다 라고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3.6 와트 퍼 메타자승 K가 이 유리창의 열 관리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여기 보니까 열 관리율이 3.6 와트 퍼 메타자승 K였고요. 표 2-6에서 표 2-6을 보면 표 2-6에 자, 몇 시라고요? 13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CLTD가 7을 읽어오면 되는데 7을 바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의 그 설계 온도와 실제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보정을 해주면 되죠. 쉽지요. 자, 일단 150 값은 7입니다. 7. 자, 그래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보정식이 요거잖아요. 자, 요게 7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룸 템퍼리처와 평균, 민이라는 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 평균 값은 설계 외기 온도의 1교차 나누기 2를 빼주면 돼요. 여기 문제에 주어진 설계 외기 온도, 그 다음에 1교차 나누기 2를 빼주면 27.4가 설계 평균 온도라는 거죠. 평균 온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설계 온도가 26도, 그 다음에 평균 온도는 27.4고, 이게 원래 우리가 그 테이블에 있는 그 값이었죠. 그 식이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코렉션은 4.5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한 7을 쓰지 말고 4.5 조금 약하게 쓰라는 거예요. 약하게 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냉방 부하를 7, 13시 같이 과하게 구하지 말고 좀 약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하면 요게 4.5, 그다음에 창의 크기, 그다음에 열 관류율 3.6 하면 전체 그 창 열 관류를 위한 열 관류에 의한 열 에너지 양은 162와트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엔 1사예요. 1사. 이제 벽체를 태양 에너지가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태양 에너지의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솔라 쿨링 로드 팩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유리창의 차폐 개수를 구하고요. 요 SCL 값을 표 2-8에서 읽어와서 그 온도차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SCL 값을 읽어오고 차폐, 즉 차폐 개수가 높으면 태양이 통과를 안 하니까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여름의 냉방 부하는 작아지죠. 그런 걸 고려해서 구하라는 내용이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면적이 있고 차폐 개수는 표 2-7 존 유형에 의한 SCL 값을 설정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7의 표에는 무엇이 있나? 유리창에 차폐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쉴드가 뭔가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패가 쉴드입니다. 쉴드 코에피션트 개수라는 얘기죠. 보통 유리 6mm짜리 같으면 내부에 블라인드가 없으면 한 97%가 통과된다는 얘기고요. 차폐 이렇게 밝은색 블라인드가 좀 있다면 53%, 중간색이면 64%가 통과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방위와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냉방 부하입니다. 북위 36도니까 아마 서울 지역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7월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준유형이 A, B, C, D인가를 우리가 가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시가 지금 설계하는 게 몇 시인가를 고려해서 방위가 북쪽인지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고려해서 존 유형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별표 2-4를 쓰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예제 문제를 보면 서쪽 위치고 유리창 크기 나왔고요. 복층유리, 그러니까 아까 그 표에서 쉴드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시고 단 닫힌 건물의 중간층이고 유리창이 있고 바닥 유형은 이렇고 콩층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표 2-4 2인가요? 그걸 보면 이 타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조금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쉴드 코에피션트는 표 2-7, 2-7에 복층 유리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두께는 6mm, 6mm고요. 그리고 내부 블라인드는 없다 그랬으니까요. 한 0.86, 즉 86%가 통과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0.86이 나왔고요. 자, 이 별표 2-4 2를 보니까요. 별표 2-4 2를 볼게요. 별표 2-4 2 뭐예요? 닫힌 건물의 중간층, 단층 건물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요. 여기에 닫힌 건물의 중간층에 SCL과 CLF를 여기서 구하오기 위한 여기에 이 존 유형을 지금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외벽체가 하나 있고 중간 바닥 유형은 65mm 콘크리트의 천장이 있고 바닥 마감은 비밀이고 칸막이 유형은 콘크리트 블락이고 내부 차폐는 없을 때 유리를 지금 고려할 때는 어떤 존일까요? 라 그러면 D타입의 존이라는 거죠. 자, D타입의 존이라는 걸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존 유형이
D 타입이고요. 자, 이제 서쪽이고 15C에서 SCL 값을 읽어오면 돼요. 어디서요? 표 2-8. 표 2-8을 볼게요. 표 2-8을 봤더니 어떻다고요? 아까 D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D 타입 여기네요. D 타입의 웨스트 서쪽이죠. 그리고 13C 아니요 15C 그러니까 353입니다.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쉴드 코에피션트가 0.86이고요. SCL이 353이고요. 유리창의 크기는 10입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3kW 정도의 태양 에너지가 통과돼서 여름에 덥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타픽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체 부하예요. 인체는요, 땀이 납니다. 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잠열 부하와 현열 부하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체니까 휴먼이라 그래서 QH라고 아마 이렇게 심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열은 센서블 S가 붙고요. 그 다음에 잠열은 레이턴트라 그러죠. 그래서 L이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내 인원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알고요. 왜냐하면 많이 거주할수록 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체에 대한 현열량과 잠열 발생량을 구하고, 그리고 존 유형에 따라서 그 CLF 아까 그 냉방 부하 계수를 표 2-11에서 구해서 현열량과 잠열량을 합해주면 됩니다. 요것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구해서 합해주면 인체에 의한 부하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자, 표가 뭐가 있나 또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소에 있을 때 1m 자승당 0.2인이 있습니다. 라고 설계하면 되고요. 백화점은 0.5인입니다. 뭐 레스토랑 0.7인입니다. 극장 1m 장사 2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값을 표 2-9에 줬고요. 그 다음에 표 2-10에는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간단히 걷는다든지 이럴 때 발열량, 실내 온도에 따른 센서블, 레이턴트죠. 현열량과 잠열량 한 사람당 1시간에서 내는 양입니다. 그게 표로 2-10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표 2-11에는요, 그 CLF, 쿨링 로드 팩터를 구해오는데요. 제실자가 들어가서 땀을 막 흘린 사람이 1시간 있을 때 증발된 양과 2시간 있을 때 증발된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몇 시간에 있습니까? 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표 2-11입니다. 자, 그럼 예제 2-5를 이제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면적이 나왔고 교실이에요. 학교예요. 자, 100m 자승이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인원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온도가 몇 도일 때 따르면 그때 우리의 그 뭐라고요? 센서블 히트, 그 다음에 레이턴 히트, 현열량과 잠열량을 한 사람당을 알면 전체 인원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존 유형은 이렇게 표 2-4의 2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쉬운데 같이 한번 볼게요. 뭐라고요? 표 2-9를 보면 학교니까 이렇게 0.7명으로 해서 70명으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맞나요? 표 2-9에 학교니까 0.7명이니까 맞네요. 자, 그리고 0.7명이고 크기가 100m 잤으니까 전체는 한 70명으로 계산하고, 자, 표 2-10에서 그 현열량과 잠열량의 발열량을 보라는 겁니다. 자, 표 2-10을 보면, 자, 학교일 때 26도일 때 현열량과 잠열량의 여기 발생 와트가 나온 겁니다. 한 사람당이죠. 자, 그러니까 나중엔 전체 인원을 곱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56과 49를 알았어요. 이제 좋은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그 별표 2-4의 2에서 좋은 유형은 D라는 걸 알았어요. 아까 여기 D였잖아요. 자, 그래서 D라는 걸 알고 마지막 이제
연속 제실 시간은 8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학교 가면 8시간 공부하나 봐요. 제실자는 들어온 지 3시간 정도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CLF 값을 읽어왔더니 몇이라고요? 0.74였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표 2-11에서 D 타입의 8시간 가능한데 그 중에 들어온 지 3시간 됐습니다. 자, 쿨링 로드 팩터는 0.74, CLF는 0.74입니다. 자, 이제 알고 싶은 값들을 다 구했어요. 자, 그래서 자, 0.74고요. 아까 이게 56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9 인호는 70 하면 나와서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인체 발열량을 구한 게 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냉방 부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제가 열원 부하는 뭔지, 그 다음에 실내 부하는 뭔지, 공조기 부하는 뭔지 조금 간단히 복습을 했고요. 냉방 부하 중에 우리가 아주 많은 이 비율을 차지하는 게 유리창 부하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특별히 더 조금 주의 깊게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열관류, 그 다음에 일사부하를 구했고요. 또 특히나 냉방부하, 난방부하에는 사실 안전 팩터를 두는데요. 냉방부하에는 꼭 사람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의한 부하를 계산했죠. 냉방부하에서만 고려하고요. 그래서 현열과 잠열 부하를 구해야 돼서 그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죠. 냉방 부하를 계산할 때.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